2019년 6월 14일.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약병을 쥔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 약을 동료의 음식에 넣으면 3일 안에 그의 가족이 죽게 됩니다. 자연사처럼 보이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제 이름은 박미선, 43세. 저는 15년간 김정은의 식사를 책임진 최고 요리사였습니다. 북한에서 유일한 여성 수석 요리사. 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식탁을 책임지는 여자. 하지만 오늘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살인자가 되거나 제 딸이 죽거나 둘 중 하나를. 그날 아침 보이부 요원이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앞에 작은 약병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미선 동무, 오늘 리성우 가족의 저녁 식사에 이것을 넣으시오. 무슨 말인지 몰라 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3일 안에 죽게 될 것이오. 자연사처럼 보일 것이고 아무 문제 없소.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보이부 요원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딸 은별이 12살이지? 예쁜 나이인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거부하면 제 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 12살 소녀에게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지옥 같은 일들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지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지옥에서 15년을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요리지도국에 배치된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28세 때였습니다. 평양요리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김일성 종합대학 식품영양학과도 나왔습니다. 성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했고 아버지는 당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정은 최고 존엄의 생모가 요리사 출신이었다는 것. 그래서 최고 존엄께서는 여성의 손맛을 좋아하신다는 것. 그래서 저 같은 여성 요리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리지도국. 정식 명칭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호가 요리지도국입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식사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수석 요리사 5명, 보조 요리사 15명, 식재료 관리 직원 10명, 그리고 보이부 요원 8명이 24시간 감시합니다. 첫 출근 날 주방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동무, 여기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소. 최고 존엄의 건강은 곧 우리 공화국의 미래여.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음식에 들어가면 그날로 당신은 끝이여. 알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사만 올 수 있는 곳. 저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방은 놀라웠습니다. 일본산 칼, 독일제 오븐, 프랑스산 냄비, 세계 최고급 주방 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일본 고베 와규, 프랑스 푸아그라, 이탈리아 트러플, 스페인 하몽. 평양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월급도 좋았습니다. 300달러. 북한 평균 노동자 월급이 5달러인 것을 생각하면 60배였습니다. 여성이라 남성 수석 요리사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특권이었습니다. 평양 중심가 아파트도 배정받았습니다. 30평이었습니다. 남편과 딸 은별이와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편 박철호는 평양 시내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011년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트럭에 치였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외국 물건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개인 장마당에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35세에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6살 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요리지도국에서 일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었습니다.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쫓겨나면 은별이와 저는 길거리에 나앉을 테니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은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집을 나왔습니다. 보안 검색을 3번 받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몸수색, 금속 탐지기, 신발까지 벗어서 확인했습니다. 주방에서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최고 존엄의 아침 식사는 오전 8시, 점심은 정오, 저녁은 오후 7시. 모든 요리는 3명의 요리사가 교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부 요원이 먼저 시식했습니다. 독극물 검사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드시는 음식들. 아침에는 일본식 나토와 미소시루, 미국산 시리얼과 우유. 점심에는 프랑스식 스테이크나 이탈리아 파스타. 저녁에는 한식이지만 최고급 재료로 곰 발바닥, 상어 지느러미, 제비집. 한 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5,000였습니다. 저는 매일 그 음식을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평생 벌어도 이 한 끼 식사 비용을 못 벌겠구나. 은별이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가 중요한 곳에서 요리한다고만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내 엄마는 최고 존엄님께 요리해드리는구나. 얼마나 영광이니. 하지만 은별이는 그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는 왜 자꾸 배고프다고 하세요? 우리는 밥 많이 먹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양 외곽에 살았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가끔 쌀을 갖다 드렸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72세 노인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을 청소하며 울었습니다. 쓰레기통에는 먹다 남은 와규 스테이크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300g 정도. 제 어머니가 한 달은 드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기를 몰래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가져가려고요. 하지만 나가는 길에 보이부 요원이 제 가방을 검사했습니다. 고기를 발견했습니다. 박미선 동무, 이게 뭐요? 저는 떨렸습니다. 주방 음식을 몰래 가져가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최고 존엄의 음식을 훔친 것이니까요.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너무 굶주려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보이부 요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당신만 끝나는 게 아니오. 딸도 같이 끝나는 거요. 알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최고 존엄의 음식은 버려지는데 제 어머니는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봄 저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전용 유기농 농장 시찰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차로 2시간 거리 황해북도 어딘가에 있는 농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놀라웠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비닐하우스들, 최신 스프링클러 시스템,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컴퓨터 시스템. 북한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농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토양은 매주 검사합니다. 중금속, 화학물질 모든 것을 확인하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 지하수를 파이프로 끌어왔습니다. 공기도 필터링합니다. 최고 존엄께서 드실 채소는 완벽해야 하니까요. 저는 상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잎이 너무 컸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크죠? 농장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최고 존엄께서는 작은 상추를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큰 것들은 모두 버립니다. 버린다고요? 네. 한 달에 약 2톤 정도 버립니다. 2톤? 쌀로 치면 100가족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봤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그들은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한 여성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하고 손톱은 깨져 있었고 피부는 거칠었습니다. 제 손을 봤습니다. 부드럽고 손톱은 깨끗하고 핸드크림을 바른 피부였습니다. 같은 여성인데 우리의 손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은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요리지도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집에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은별아, 엄마야.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밥은 잘 먹었어? 네. 할머니 집에서 먹었어요. 근데 엄마, 왜? 할머니가 자꾸 기침하세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이 있으셨습니다. 약이 필요했지만 병원에 가실 돈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돈이 없었습니다. 월급 300달러로 집세, 은별이 학비, 생활비를 대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일본산 와규가 10kg 들어 있었습니다. 그 고깃값이면 어머니 약값을 1년치는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질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의 눈이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최고 존엄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와규 스테이크였습니다. 저는 300g짜리 스테이크를 굽기 위해 500g을 꺼냈습니다. 칼질 연습용으로 200g이 필요했으니까요. 칼질 연습이 끝났습니다. 200g의 고급 와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동료 리성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남성 요리사였습니다. 박동무, 괜찮소? 아,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리성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이 일하면서 가끔 미칠 것 같소.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버리는데 내 아들들은 고기를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니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같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최고급 음식을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니? 엄마, 친구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무슨 일이니? 굶어서요.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다시 못 일어났대요. 은별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친구는 왜 아빠가 없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12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권층이라서 우리가 최고 존엄을 모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벗어나고 싶다고. 은별이를 데리고 자유로운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해외 출장 경험이 없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외국에 나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탈북 루트도 몰랐고 돈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냥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이룰 수 없는 꿈. 하지만 2019년 6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2019년 6월 11일 리성우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 점심 최고 존엄의 식사는 생선구이였습니다. 동해안에서 잡은 돔이었습니다. 리성우가 생선 손질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실수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주 작은 뼈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고 존엄께서 식사 중 그 뼈가 목에 걸리셨습니다.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곧 뱉어내셨습니다. 하지만 불쾌하셨을 것입니다. 30분 후 보이부 요원들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리성우 동무 나와보시오. 리성우는 창백한 얼굴로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았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리성우는 주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리성우가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것, 그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리성우의 아내가 개인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 중국에서 밀수한 옷가지들을 장마당에서 팔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6월 14일 아침 보이부 요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미선 동무, 잠깐 나와보시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혹시 제가 예전에 고기를 가져가려 했던 일 때문인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이부 요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제 앞에 작은 약병을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약이요. 천천히 작용하는. 먹으면 3일 안에 죽소. 심장마비처럼 보일 것이요. 왜 이걸 제게 보여주십니까? 보이부 요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리성우 가족의 식사를 준비할 것이요. 당신이 직접 담당하시오. 그리고 이 약을 음식에 넣으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살인을 할 수 없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명령이오. 리성우는 최고 존엄을 위험에 빠뜨렸소. 그의 가족도 책임을 져야 하오. 하지만 그리고 당신 딸 은별이었지? 12살. 예쁜 나이인데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은별이가 위험하다는 것. 저는 북한에서 12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강제노동, 아니면 더 끔찍한 것, 성폭력, 인신매매. 제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약병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리성우 가족이 먹을 음식에 이것을 넣으시오. 내일 확인하러 갈 것이오. 만약 안 넣었다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 알 것이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이 여자가 누구인가? 살인자가 되려는 여자인가? 리성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아내, 2 아들, 8살, 10살. 제 은별이보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3일 후에 죽는다고요? 제 손에 의해서?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거부하면 은별이가 위험합니다. 제 딸이 위험합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오후 5시 리성우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들. 제 앞에 약병이 있었습니다. 작은 투명한 병, 그 안에 투명한 액체. 이것을 음식에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리성호의 아내와 아이들이 죽습니다. 저는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냄비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양심이 거부했습니다. 저는 살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약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성호를 살리겠다. 그리고 은별이도 살리겠다. 둘 다 살리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탈출. 그날 저녁 저는 리성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평양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성호의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요리지도국에서 리성호 동무와 함께 일하는 박미선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들여보냈습니다. 두 아들이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더 괴로울 것 같았으니까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음식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가족 모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3일 안에 어디론가 숨으세요. 평양을 떠나세요.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순 없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보이부가 내일 확인하러 올 것입니다. 리성우 가족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면 저는 끝입니다. 그리고 은별이도. 남은 시간은 72시간. 3일 안에 탈출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살 딸. 제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아이. 은별아. 네, 엄마. 내일 학교 안 가도 돼. 왜요? 아파요? 아니. 엄마가 특별한 곳에 데려갈 거야. 어디요? 가면 알아. 그냥 엄마를 믿어. 은별이는 신나 보였습니다. 소풍이라도 가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밤 11시 은별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은별이 옷 2벌, 제 옷 1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이라곤 1000위안, 약 17만 원. 중국까지 갈 수는 있어도 한국까지는 불가능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정보, 김정은 주방의 비밀, 식재료 밀수 루트, 해외 구매 내역, 보이부 요원들의 비리. 저는 15년간 모든 것을 봐왔습니다. 주방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식단표, 식재료 구매 명세서, 해외 송금 기록, 그리고 핸드폰으로 주방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냉장고 안, 고급 식재료들, 수입 영수증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 정보로 한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은별이를 깨웠습니다.
엄마, 너무 일찍이에요. 빨리 일어나. 가야 해. 은별이는 졸린 눈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봤습니다. 8년을 살았던 집,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집, 주방으로 식재료를 배달하는 중국 조선종리 사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양 외곽 창고, 새벽 5시였습니다. 리 사장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20년간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제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은별이를 봤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압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김정은 주방의 모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원하는 정보들입니다. 리 사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오늘 밤 11시. 여기로 오시오. 두만강까지 데려다 주겠소. 감사합니다. 하지만 강은 직접 건너야 하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밤 11시 저는 은별이 손을 잡고 창고로 갔습니다. 리 사장의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물칸에 타시오. 검문소를 지나야 하오. 화물칸 안 어둡고 좁았습니다. 중국산 식료품 상자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은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쉿. 조용히 해야 해. 조금만 참아.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30분쯤 갔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원들이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두만강 쪽 거래처에 배달이요. 화물 확인 좀 합시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리면 들킵니다. 은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리 사장이 뭔가 건넸나 봅니다. 담배 몇 갑과 술이었을 것입니다. 아, 그냥 가시오. 고생하시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시간을 더 갔습니다. 새벽 2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다 왔소. 여기서 500m만 가면 두만강이요. 리 사장이 손전등을 건넸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을 거요. 그 사람이 강을 건너는 걸 도와줄 거요. 행운을 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은별이를 업었습니다. 아이는 피곤해서 제 등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500m를 걸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동무요? 네. 빨리 가야 하오. 순찰대 교대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소. 강을 봤습니다. 6월이라 수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 건너편이 중국이요. 300m, 15분이면 건널 수 있소. 저는 은별이를 깨웠습니다. 은별아, 일어나. 강을 건너야 해. 엄마, 어디 가요? 자유로운 곳으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6월이었지만 두만강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별이를 업고 걸었습니다. 엄마, 너무 차가워요. 참아. 조금만.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이 세졌습니다.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멈춰라. 거기서. 안내인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뛰어요. 저는 은별이를 더 세게 안고 뛰었습니다.
물속에서 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퍽.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총이에요. 고개 숙여, 눈 감아. 뛰고 또 뛰었습니다. 200m, 100m, 50m. 거의 다 왔습니다. 또 한 발의 총성. 뜨거운 것이 제 왼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안내인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빨리 숲으로, 숨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00m쯤 뛰었을 때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은별이가 제 어깨를 봤습니다. 엄마, 피가 나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안내인이 저를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한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70대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여기서 2주 숨어 계시오. 그동안 브로커를 찾아줄 테니. 할머니가 제 상처를 치료해 줬습니다. 총알은 스쳐간 것이라 깊지 않았습니다.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은별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엄마, 우리 집에 언제 가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은별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더 좋은 곳으로. 왜요? 평양이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2살 아이에게. 이틀째 되는 날 은별이가 열이 났습니다. 강물에 오래 있어서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약이 필요했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보내버립니다. 할머니가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왔습니다. 은별이에게 먹였습니다. 3일 동안 아이는 열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만약 은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제가 아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안전한 평양을 떠나 이렇게 도망다니게 만든 것은 저인데. 하지만 은별이는 강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열이 내렸습니다. 아이가 일어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중국 공안에 단속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마을 전체를 수색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를 다락에 숨겼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은별이와 함께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공안들이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밑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구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별이가 기침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은별이가 숨을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큰 소리로 TV를 틀었습니다. 시끄러운 중국 드라마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별이의 기침 소리를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30분 후 공안들이 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하오. 내일 브로커가 온다고 했소. 하지만 할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그 브로커가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소. 여자 탈북자들을 중국 남자들한테 파는 놈들도 많으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인신매매, 여성 탈북자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여기 있다가 잡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음 날 브로커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리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리 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잡혔소? 북한 보위부가 그를 의심했나 봐. 나는 그의 동료요.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돈 있소?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그런 건 나한테 소용없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여기 여자들은 다 방법이 있어. 중국 남자들이 돈 많이 주거든. 당신 같은 여자면 5천 위안은 받을 수 있어.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를 팔아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혼자 알아서 하시오. 그 남자가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일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 남자는 비웃으며 갔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서 한국까지 가는 건 불가능하오. 베이징까지만 가도 3,000km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은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베이징까지 가겠다고. 베이징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조선족 식당을 소개해 줬습니다. 주방 일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하루에 70위안. 한 달이면 2,000위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까지 버스표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식재료 손질. 김정은 식탁을 책임지던 최고 요리사가 중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식당 뒷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12살 아이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나 친구 보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곧 갈 수 있어. 한국 가면 학교 갈 수 있어. 한국이 뭐예요? 자유로운 곳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곳. 나 하고 싶은 거 하나만 있어요. 엄마랑 같이 있는 거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돈을 모았습니다. 2,100위안. 베이징까지 버스표 1,800위안. 나머지 300위안은 식비였습니다. 2019년 7월 20일 베이징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30시간 여정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은별이가 열이 또 났습니다. 아이의 몸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약을 사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300위안은 우리가 먹을 식비였습니다. 저는 제 몫의 음식을 줄였습니다. 은별이에게만 먹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빵 하나로 버텼습니다. 7월 22일 저녁 베이징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대사관 앞.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대사관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뛰어들어가면 바로 잡힙니다.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은별이와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300위안밖에 안 남았습니다. 밤 10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은별이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아, 이제 뛰어야 해. 엄마 손 꼭 잡고 절대 놓지 마. 네, 엄마. 대사관까지 500m.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300m, 200m, 100m. 그때 공안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설아, 멈춰. 저는 은별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은별아, 엄마 놓고 먼저 뛰어. 저기 문으로. 안 돼요. 엄마도 같이. 빨리. 엄마는 바로 뒤에 갈게. 은별이가 제 손을 놓고 대사관 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공안이 저를 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50m, 30m, 10m. 은별이가 대사관 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경비원이 아이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공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문을 향해 마지막으로 뛰었습니다. 한국 경비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문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대사관 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돌려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 김정은 주방의 비밀 정보들, 한국 정보기관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실태를 보여주니까요.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우리는 특별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땅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자유였습니다. 은별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자유예요? 그래. 이제 우리 자유야. 우리는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습니다. 은별이는 한국 초등학교 6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은별이의 말투가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 은별이가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 생겼어요. 정말? 누군데? 수진이요. 나랑 같이 놀자고 했어요. 저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서울 한 호텔 한식당이었습니다. 북한 음식 전문 요리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 처음으로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어머니와 동생이 체포되었다는 것,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제 자유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계실 어머니.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은별이를 봤을 때, 자유롭게 웃는 딸을 봤을 때, 학교에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딸을 봤을 때,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2024년 현재, 저는 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자유식당입니다. 북한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파는 곳입니다. 탈북자들이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은별이는 이제 17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북한에 있는 할머니를 꼭 구하고 싶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를 구할 사람이 될 거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15년간 김정은의 식탁을 책임졌습니다. 그가 한 끼 먹는 동안 1000명의 북한 주민이 굶주렸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 딸이 자유롭게 웃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확신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어제 은별이와 함께 식당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내가 만든 거라 더 맛있지. 우리는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자유로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걱정 없이 걷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동생도 잃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는 가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은별이를 깨웁니다. 학교 갈 시간이야. 아이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매는 모습을 봅니다. 자유롭게 학교에 가는 모습, 꿈을 꾸는 모습,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제 딸이 인간답게 사는 것,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는 것,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선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가능하다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언젠가 북한이 변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두만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를 데리러, 제 동생을 데리러, 그때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전하는 것. 이것이 김정은의 식탁을 책임지던 여자가 선택한 길입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어제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은별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네온 사인이 밝게 빛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리. 은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건강한 얼굴, 자유로운 얼굴. 그래, 엄마는 행복해. 너와 함께여서. 나도 행복해요, 엄마.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유로운 땅 위를. 저는 박미선입니다. 전직 북한 최고 요리사, 탈북자, 그리고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식탁의 비밀, 그리고 그 식탁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위해 싸울 가치는 충분합니다. 북한에 아직 갇혀있는 제 어머니께, 수용소 어딘가에 계실 제 동생에게,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저는 약속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당신들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당신들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그날이 올 때까지, 북한의 자유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